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불릴 종목, 1000만원을 1억으로 불릴 종목을 우리는 10배 주식 혹은 텐베거라고 부릅니다. 텐베거는 피터 린치가 자주 언급했던 개념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2배 종목, 10배 종목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100만원을 1억으로 불릴 혹은 1000만원을 10억으로 불릴 100배 종목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겁니다. 자칫 자극적인 내용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소재지만 건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채널명이 배당연금술사이다 보니 이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선 제가 배당 투자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제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월급보다 큰 배당연금을 만드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당 투자 하나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배당연금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성장주 투자, 해외 성장주 투자, 레버리지 ETF 투자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수없이 펼쳐져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배당 투자자라고 해서 배당주만 알고 성장주는 몰라도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해서 국내 시장을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죠.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은 기업 가치라고 하지만 기업 가치가 크게 변화해도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없다면 주가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업 가치가 변화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크다면 주가는 요동치기 마련이죠. 기업 가치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으려면 자신이 투자하지 않고 있는 대상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개별 성장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개별 성장주에 투자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일 테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치킨값 버는 수준의 자잘한 수익 이야기가 아닌 2배, 10배, 100배의 수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00배 주식이란 책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갈 겁니다. 책 이야기를 다루기 전 먼저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엔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수많은 종목 중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무려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1087.2%나 주가가 상승한 종목,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의 바로 뒤를 잇는 건 소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소룩스의 주가도 1년 새 9배 넘게 뛰어 올랐죠. 한번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소룩스는 2023년 초 시가총액 1000억도 되지 않는 소형주였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인 상태였죠. 소룩스의 주가가 9배 이상 오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상승 이유를 분석해 보면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이 종목을 놓치지 않고 매수할 수 있었을지 진지하게 판단해 보죠. 소룩스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조명기기를 만드는 소룩스가 뜬금없이 치매 치료제 개발 기업 아리바이오에 인수되면서 5월에만 무려 5번의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완전 뜬금없는 전개였죠. 그리고 12월엔 한 주당 1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2023년의 마지막 한 주를 3년상으로 화려하게 마감했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에 근거한 주가 폭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주가가 치솟는 경우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소룩스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 현대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사료 관련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현대사료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나름대로 근거 있는 이유입니다. 1,000원 내외에서 4년 가까이 지겹게 횡보하던 주가가 전쟁 수혜주로 엮이면서 단 2달 만에 9,000원대까지 솟구쳐 오릅니다. 한 달 정도 주가가 9,000원대에서 횡보하자 현대사료는 뜬금없이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사명을
현대사료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변경합니다. 신약 개발사인 카나리아 바이오가 사료 제조사인 현대사료를 인수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한 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며 한 번 더 주가를 띄웁니다. 제가 앞서 소룩스와 비슷한 사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얼마 후 암치료제 임상 3상심의 통과 소식이 뉴스를 도배하면서 9,000원대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다시 상승 전환하며 17,000원대까지 치솟습니다. 이렇게 현대사료, 아니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는 단 5개월 만에 17배나 상승했습니다. 대표 신규 선임, 사명 변경, 신사업 진출, 무상증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투자할 생각은 없었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과 투자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주가는 최고점 대비 65%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큰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현재는 5,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물론 소룩스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에 추가한 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종종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진 채 관련 뉴스와 주가 변화, 그리고 종목 토론방에 남겨진 투자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투자해야 하고 언제 투자하면 안 되는지를 굳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죠. 2023년 국내 증시 수익률 최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2차전지, AI, 로봇 테마에 엮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테마에 엮인 종목 중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을 잘 찾아서 투자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명한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반기보고서에서 2차전지, AI와 같은 2023년 주요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 종목이 무려 233개였다고 합니다. 그중 129개 기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름만 올리고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에 이름만 올린 기업이 절반을 넘긴 것이죠. 사업 보고서에 그럴싸한 말들로 투자자를 현혹해서 주가를 올리려는 나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완벽히 걸러낼 능력이 있다면 테마주를 열심히 따라다녀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테마주를 쫓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룩스 같은 종목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년 후 1억이 되었을 것이고 1억을 투자했다면 1년 후 10억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룩스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기업에 자신 있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1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투자금을 불리는 건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만약 인위적으로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반대로 마음대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세력도 존재할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1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소룩스와 카나리아 바이오에 큰돈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놓친 것에 아쉬움을 느끼거나 노력하면 잡을 수도 있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종목은 소룩스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막연한 종목이 아니라 의외로 포스코 DX 같이 우량하고 잘 알려진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볼까요? 2023년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을 수익률 순이 아닌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해 봤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루닛 시가총액 순으로 분류하면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기업들 뿐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지편향에 빠져버리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인지편향은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투자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인지편향이 바로 사후과잉 확신편향입니다. 단 한 줄로 정리하자면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벌어졌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밝혀진 뒤 자신은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투자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인지 편향 중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작은 사건을 다룰 때 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권 구입입니다. 로또 복권으로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확률적으로만 본다면 복권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잘하면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복권을 구매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말도 안 되게 작은 경우임에도 낙첨을 떠올리기보단 당첨되는 상상을 합니다. 작은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이제 투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화면 속 표를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대형주들이 수익률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종목들이죠. 오래전부터 관심 종목에 가지고 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처럼 익숙한 대형주로도 단 1년 만에 1000%,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자연스레 생겨날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규모 적자 기업 소룩스를 남들보다 먼저 보유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에코프로와 포스코 DX 같이 익숙한 종목들은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과감히 투자했어야 했는데 나 그 종목들 계속 관심 종목에 담아뒀던 것들이야 라고 말하는 투자자가 아마 한둘이 아닐 겁니다. 마치 한 끗 차이로 놓친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앞서 언급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입니다. 만약 미래를 모른 채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두 종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두 종목을 보유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대신 팩트로만 접근해보죠. 2023년 전 세계 70여 개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는 모두 걸러내고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만 남겨둡니다. 기준은 시가총액 50억 달러, 한화로는 6조 4250억이 넘는 상장사만 남겨두는 것이죠. 참고로 현 시점 기준으로 시총 50억 달러이므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엔 대부분 시총 3조 미만의 종목이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나름 우량한 종목 중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종목만 추렸더니 총 112개였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 전 세계에서 추려낸 112개에 포함된 기업은 총 5개였으며 그중 2개가 바로 앞서 보여드린 에코프로와 포스코 DX입니다. 2023년 전 세계 증시가 22%나 상승한 좋은 흐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종목 수가 112개라는 건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락장이 펼쳐졌던 2022년엔 시총 50억 달러 이상의 종목 중 주가가 1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종목이 전 세계 증시에 단 30개뿐이었다고 합니다. 화면 속 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에코프로 아시죠? 포스코 그룹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목으로도 1년 만에 5배,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왠지 그럴싸하게 들릴 겁니다. 그럴싸하게 들렸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확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에 빠지신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확률적으론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낮은 사건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 중 단기 성과가 좋지 않았던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지만 화면 속 표엔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면 속 표를 보면 좋은 상황만 연상되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권을 사면서 가능성이 99.9%가 넘는 당첨되지 않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0.1%의 가능성도 되지 않는 1등 당첨을 상상하는 것과 비슷하죠. 매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중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나도 운이 조금만 따라주면 단기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인지 편향에 빠져 확률의 왜곡이 일어난 것일 뿐 실제론 가능성이 낮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형주로 단기 고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것엔 많은 이들이 동의합니다. 그런 종목을 보며 크게 아쉬움에 빠지거나 헛된 희망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형주의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다면 많은 이들이 아쉬움에 빠집니다.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하죠. 쉽게 느껴지는 것은 확률적 왜곡이 일어난 것일 뿐, 실제로 단기 고수익을 낸 대형주를 상승 시기에 정확히 맞춰 보유하는 것은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포스코 DX만 해도 그렇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포스코 DX의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17년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무려 17년을 지겹게 횡보해 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2023년 주가를 지우고 분석해보면 절대 우리가 아쉽게 놓쳐버린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를 종목을 완벽한 타이밍에 투자하는 것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큰 수익을 꿈꿀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간 지평을 늘리면 됩니다. 단기 고수익에서 단기에 대한 집착을 버릴수록 고수익 실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1년에 10배 수익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도전이지만 5년에 10배로 시간 지평을 늘릴 경우 그보다 가능성 높은 도전이 됩니다. 지금부턴 시간 지평을 늘리는 것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시간 지평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피캔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버트 컵이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984년에 한 투자 잡지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사람들은 커피캔에 소중한 물건을 담아 매트리스 밑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컵이라는 사람이 커피캔 포트폴리오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된 일화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컵이는 한 대기업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조언해주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10년간 자신이 투자 조언을 해줬던 여성 고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망한 남편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물려받았고 그것을 다시 커비에게 맡겼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커비는 깜짝 놀랍니다. 커비가 고객인 아내에게 권했던 포트폴리오를 그녀의 남편이 은밀하게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커비가 매수 추천을 한 모든 종목에 약 5,000달러씩 똑같이 투자를 했지만 커비의 매도 추천은 모두 무시하고 그냥 묻어둔 겁니다. 커피캔에 주식을 담아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트폴리오엔 2,000달러까지 떨어져서 망한 주식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개의 종목은 10만 달러까지 상승했죠. 사망한 남편은 엄청난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 하나의 가치만 해도 8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관리를 받고 있던 포트폴리오의 전체 가치보다 이 한 종목의 가치가 더 컸다고 합니다. 커비가 최선을 다해 시황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 들여 관리했던 부인의 계좌보다 동일한 종목들을 매수한 후 그냥 커피캔에 담아 묻어놓은 계좌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것이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대박 종목 몇 개만 있으면 평생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여기에서 얻는 수익은 신통치 않은 종목에서 본 손실을 모두 메우고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에 점점 예민해지게 되고 수익이 난 종목은 그 수익을 도로 반납하게 될까봐 금방 매도해버리고 손실이 난 종목은 그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수익은 작게 손실은 크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0종목에 투자했을 때 10종목 모두 수익이 날 것이란 환상을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망하는 종목도 있고 대박이 나는 종목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종목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망하는 종목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대박 종목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에게 10배 수익을 안겨줄 텐베거 보유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전 10배가 아닌 100배 주식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머스 펠프스라는 사람입니다. 1932년부터 1971년까지 수익률 100배를 달성한 종목을 분석해서 주식 투자 100대 1이라는 책을 집필했죠.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사람이 책의 저자 토머스 펠프스를 찾아갑니다. 메이어는 노인이 된 펠프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핵심은 단 한 줄로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지만 책의 저자인 펠프스조차 약세장을 두려워한 탓에 100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들을 모두 놓쳤습니다. 펠프스는 약세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노력 대신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1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메이어는 은퇴한 펠프스와 대화를 나눈 후 1971년에서 멈춘 100배 주식에 대한 연구를 자신이 갱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로 메이어는 펠프스가 하지 못한 1962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100배 주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그리고 100배 주식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100배 수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100배 주식이라는 책입니다. 소스노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5년에 출판된 월스트리트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저자 마틴 소스노프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연구 파일의 두께와 반비례한다. 가장 두꺼운 파일은 보통 가장 골칫거리인 주식을 다룬다. 그런 주식은 바닥까지 떨어지기 마련이다. 잘 이해되는 주식은 파일이 얇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가장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피터 린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릴 수 없는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아이디어로도 성공적인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1971년 당시 2달러였던 엑손모빌의 주가는 2008년 100달러 수준까지 근접합니다. 배당금을 제외하고도 5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일어났죠. 천재적인 재능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지분을 장기간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한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더 친숙한 종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아이폰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비싼 아이폰을 보면서 친구들과 저는 스마트폰 시대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저도 아이폰을 쓰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저와 친구들의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이죠. 2012년 당시 애플의 주가는 12달러였습니다. 10년이 조금 넘게 흐른 지금은 2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죠. 2016년 말 에어팟 1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다들 이어폰이 꼭 콩나물 대가리 같다며 놀렸었습니다. 저 창피한 걸 비싼 돈 주고 누가 끼고 다니겠냐고 말했죠. 신기하게도 1, 2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들 놀려대던 그 콩나물 대가리를 귀에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2019년 초 애플의 주가는 4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애플 주가는 5배가 되었죠. 애플 주식을 살 때 엄청난 아이디어와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매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도 매수하지 않은 게 대부분일 겁니다. 스마트폰 시대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돈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절대 불릴 수는 없겠구나.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중 실제로 큰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모두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단점만 나열할 때가 어쩌면 그 종목을 매수할 가장 좋은 시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매수했어도
매도해야 할 이슈는 끝없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 전쟁, 금리에 대한 걱정, 경기 불황 등 팔아야 하는 이유의 목록은 항상 깁니다. 하지만 주식을 올바르게 선택했다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전쟁, 금리에 대한 걱정, 경기 불황 등 팔아야 할 이유의 목록은 항상 길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이 아니라 책에 담긴 내용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2015년이나 지금이나 투자자들의 걱정거리로 언급되는 이유가 변함없이 똑같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투자자들의 사고 패턴은 언제나 비슷하다는 말이죠. 10배거 종목 혹은 100배 주식을 보유하고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제약회사 화이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이자의 주가는 1942년부터 1972년까지 30년간 무려 141배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주가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4년간 약세, 그리고 1951년부터 1956년까지 6년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30년 중 무려 10년 이상의 기간이 버텨내기 힘든 시기였겠지만 그 시기를 잘 버텨냈다면 140배 이상의 수익이 주어졌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애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애플은 1980년 12월 주식 상장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무려 14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400배 이상 상승하는 동안에도 80%의 엄청난 하락이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2008년 이후 애플의 큰 상승 흐름도 60%의 하락이 발생한 후 등장했습니다. 40%의 하락도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어도 계속 들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는 1400배 이상 상승입니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40년 동안 미친 듯이 노력했어도 절대 1400배를 만들진 못했을 겁니다. 때론 바보처럼 한자리에 머무르는 게 더 나은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번쯤 희망의 로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지나친 희망에 빠져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기업 중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기도 했다. 리먼 브라더스, 월드컴, 루센트, JDS 유니페이즈 그 외에도 많다. 그래서 운이 필요하다. 애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이 아이팟이나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알았을 리 만무하다. 애플의 주가가 상승한 수십 년 동안 그 제품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커피캔 포트폴리오에 모든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 10년 동안 필요하지 않을 일부 자금만 넣으면 된다. 그 최종 결과는 다른 어떤 일에서의 결과보다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자가 무조건 100배가 될 만한 주식을 찾아 투자하세요 라고 말했다면 저는 이 책을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크리스토퍼 메이어는 커피캔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사용해야 할 단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몇 가지 전략 중 하나일 뿐이며 재산 전부를 커피캔에 담지는 말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배당연금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안정지향형 투자자인 동시에 개별 성장주와 레버리지 ETF를 일부 보유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성장지향형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투자 전략엔 장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전략만 고집하기보단 상호 보완이 가능한 몇 개의 전략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선 적응력이 필요하고 적응력은 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00배 주식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에 담긴 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00배 주식까진 아닐지라도 좋은 종목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만약 지금 빨리 매수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드는 종목이라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훌륭한 종목은 일반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쫓기듯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매수 아이디어와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된 고평가 종목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가 한동안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장성 없이 싸기만 한 주식은 100배 주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재무제표에 담긴 숫자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수준에서도 숫자를 매력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재무제표 분석만으로는 당연히 남들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가 비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남들의 실수에 함께 동요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때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중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만의 상상과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그 성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선견지명이 필요한 것이죠.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재무제표에 담긴 숫자만 봤다면 아마존 주식은 언제나 비싼 종목이었고 투자자들이 멀리해야 할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신뢰했다면 재무제표에 담긴 숫자를 조금 다르게 분석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마존이 R&D 비용을 줄였다면 아마존은 충분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그 돈을 투자했고 새로운 성장을 창출해 갔죠. 2014년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은 0.2%였습니다. 하지만 R&D 비용을 추가해서 조정하면 영업이익률은 10%가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눈에 보이는 영업이익률 0.2%에만 주목할 때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였다면 아마존이 수익성 없는 종목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2015년 초에 아마존을 매수했다면, 그리고 신뢰했다면 2023년까지 9년 동안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선 사람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매년 시장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조차 종종 시장보다 못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S&P 500이나 다른 기준 지수와 우리의 수익률을 매년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30년 그레이엄은 36세의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상황이었죠. 그레이엄은 어느 날 존 딕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존 딕스의 나이는 무려 93세였으며 성공한 은퇴 사업가였죠. 그레이엄은 존 딕스를 만났을 때에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딕스는 그레이엄에게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를 물었고 그레이엄이 많은 빚을 지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음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레이엄은 딕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레이엄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는 딕스에게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론 딕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딕스의 말을 흘려들은 그레이엄은 1930년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화면 속 표를 함께 볼까요? 1930년 다우존스 지수가 29% 하락하는 동안 그레이엄의 공동계좌는 50%까지 하락합니다. 당시 그레이엄 파트너십의 전체 자산 중 44%가 부채였다고 합니다. 1930년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고 나서야 그레이엄은 계좌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처럼 위대한 투자자라고 해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시장 지수를 항상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몇 년 연속으로 좋지 않을 땐 그레이엄의 계좌도 70%가 증발했습니다. 그레이엄조차 몇 년간 펼쳐진 하락을 미리 예견하고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엔 위대한 투자자로 이름을 남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100배 주식이란 책엔 페드, 시장 예측, 환율 및 금리 예측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거시경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시경제는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엔 틀림없지만 노력한다 한들 어차피 알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투자대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시경제보단 투자 기업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만약 애플의 장기 성장성을 믿고 애플 주식을 매수했다면 거시경제 문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큰 수익을 누렸을 겁니다. 물론 거대해진 애플이 현재의 상태에서 다시 100배 주식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10억 달러 이하, 한화로 약 1조 이하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1조 이하의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 규모가 조금 더 큰 종목 중에서 찾는다면 가능할까요? 만약 10조짜리 회사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죠. 훗날 수익이 100배가 된다면 시총 1000조짜리 회사가 됩니다. 지금은 10조짜리 회사지만 10년, 20년 후 새롭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업을 찾는 문제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0배면 노력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100배 수익은 기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환상에서 벗어나 10배 정도만 목표로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자신의 100배 수익 경험담을 책에 풀어내지 못한 것으로 봐선 100배 수익을 열심히 연구하고 고찰했지만 정작 본인도 해내지 못한 것이죠. 100배 수익을 이론적으로 다룰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100배 수익까진 무리일지 몰라도 몇 년에 걸쳐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까진 이 책에 담긴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빨리 100배가 된 주식도 100배에 도달하기까진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배에 도달하기까진 20에서 25년이 걸렸습니다. 의미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 인내는 필수인 셈이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자를 갖춰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던 회사가 새로운 혁신의 등장으로 무너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사라졌을 때 모두가 이젠 디카의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에 성능 좋은 카메라가 달려 디카의 시대도 곧 저문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언젠간 또 다른 무언가가 스마트폰을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도 100배 주식에 모든 걸 걸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말고라는 마음으로 일부 포트폴리오를 고수익 전략으로 길게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보유 4년 차에 접어든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죠. 제가 보유한 개별 종목들의 테마를 분류해보면 수소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 UAM 관련주입니다. 세 개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3, 4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건 아직 멀었어 라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야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직 멀었다고 말하지만 주가는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원금 이상을 회수하고 여전히 일정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대 수익은 커집니다.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죠. 멀었다고 말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왔네 라는 말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재밌는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볼까요? 2008년 6월 전기차 일반도로 허용 놓고 찬반 팽팽 이란 기사가 있네요.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위험하니 일반도로를 주행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죠. 이때도 시기상조라는 말이 등장했었네요. 황당한 건 전기차가 도로를 꽤 많이 돌아다니는 2024년에도 여전히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2008년부터 주구장창 시기상조를 외쳤던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묻어두었던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샀다 팔았다 반복하지 않고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당장 다 전기차로 바뀔 것처럼 주가가 오르다가도 아직은 충전이 불편해서 하이브리드가 대세다라는 주장이 나오며 다시 주가가 출렁이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잡다한 소음에 귀를 닫고 주가가 출렁이든 말든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게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도 시간 지평을 최대한 늘려 큰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노력합니다. 메가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투자금을 나눠서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을 때 원금 이상을 회수합니다. 원금을 회수했으니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손해는 아니죠. 따라서 남들이 뭐라 하든 전문가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을수록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침없이 덤벼들어 주가를 끌어올려줄 잠재적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내 생각이 맞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고 내 생각이 틀리면 잃을 수 있는 게 크다는 뜻입니다. 대중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땐 안심할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지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 매일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다 정말 투자하고 싶은 분야 혹은 매력 있는 기업이 보이면 투자합니다. 투자로 돈을 버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에 힘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투자가 더 즐거운 일이 됩니다.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라는 책에서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하지만 기술과 예술을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보유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에서 필립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주식을 매도할 시기는 거의 없다. 좋은 주식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 찾은 종목을 용기 내서 매수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확신을 갖고 장기간 보유하는 일입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앞선 모든 과정이 무의미해집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종목은 단 10년 만에 100배 주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0번 이상 25% 이상의 주가 하락이 있었고 3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장기 보유했다면 그동안 얻은 수익을 모두 날려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수시로 느꼈을 겁니다. 만약 장기 성장 가능성을 믿으며 주가가 아닌 사업적 성장에 집중했던 사람은 10년 후 100배 수익을 얻었겠죠. 하지만 큰 하락이 오기 전 현명하게 잘 팔았다며 작은 수익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 20종목에 투자해서 나머지 19종목이 모두 상장 폐지를 당했다고 가정해도 몬스터 베버리지 하나만 잘 보유했다면 연평균 17%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대박 종목 하나만 중간에 매도해버리지 않고 10년 이상 꾸준히 보유해도 나머지 손실을 거뜬히 메우고도 남는 셈이죠. 수익 실현 후 저가에 다시 매수한다면 이론상으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볼까요? 우리 주변에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기하게도 투자 경험이 쌓여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 실현 후 저가에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가만히 버티는 게 더 특별한 능력이란 것도 깨닫게 되죠. 이 능력을 갖춘 투자자는 극소수일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차이는 인내심에서 비롯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크리스토퍼 메이어는 100배 주식을 만들어내는 마법 공식이 없다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다소 김 빠지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법 공식이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끝냈다면 저는 오히려 이 책에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100배 주식에 대한 연구를 책으로 집필했지만 정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100배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본인도 100배 수익을 내지 못했으면서 무슨 100배 수익이야 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책을 바라본다면 사실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오랜 시간 인내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100배까지는 아닐지라도 2배,
5배 혹은 10배 이상의 의미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1년 만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과한 욕심을 버리고 시간 지평을 늘려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인 상태에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자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10배 주식 혹은 10배 성장 분야를 댓글로 함께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 보유 기간도 함께 작성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앞서 언급한 수소, 폴더블, UAM 산업이 크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2030년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작성하신 그 글 그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